자, 3교시째 식생활 관리 애들을 보면은, 이제 이 식생활 어떤 그 환경의 변화에서 식생활 관련 정책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초창기 그 뭐 단순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서 점차 건강 유지를 위한 올바른 식생활 정립이라든가, 즐거움을 위한 어떤 식생활의 여건 조성으로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표 2-2를 볼 것 같으면은, 연대별 시대적 배경 및 식생활 정책의 수용 내용 해가지고 1960년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해방되고 바로 이제 어떤 물자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이 자원이 아주 부족한 시기인 경우인데, 이때는 뭐 보릿고개도 있었고, 첫째는 먹는 식량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그런 시대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들어가서 시대적인 배경을 본다면은 곡물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래서 전국에 절미 운동을 하고 양곡 소비 절약 운동을 전개했다. 보릿고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보릿쌀을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밥솥에 깔고 3분의 1 정도는 쌀을 위에 올려서 집에 이제 어르신들은 쌀이 나는 부분을 드리고 한 그런 시절을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겪었는데, 여러분들은 그거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공식품의 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전에는 그야말로 로우 머티리얼, 그대로 나오는 생야채라든가, 제철, 뭐, 과일, 제철 식품, 제철 채소, 이런 것들을 먹고, 그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보관해서 먹기 위해서는 뭐 장아찌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뭐 봄의 채소 같은 경우에는 건조를 시킨다든가, 부각을 만든다든가, 또 가을에는 겨울을 위한 어떤 뭐 밑반찬의 준비로서 김장을 담근다든가, 또 뭐 콩 농사를 지어서 메주를 써 가지고 장을 담기기 위한 하나의 그 전 단계의 일들을 하는 것들은 결국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바로 가공식품의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미국 소비 억제, 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행정명령이 고시되어 가지고 분식을 장려하는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분식을 먹는 그런 날들도 있었고, 소맥분의 공장별 생산 책임 제도가 있어 가지고 이 소맥분 밀가루 공장에서 빵하고 우유를 준다든가 하는 그러한 그 생산 책임 제도가 60년대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잠정적인 영양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 영양조사가 이 60년대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70년대는 식생활 개선 운동을 전개하고 혼분식을 장려하고, 혼식이라면은 잡곡이라든가 뭐 보리쌀이라든가 쌀을 같이 섞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장려하고, 가능하면 쌀 소비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쌀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량을 자연적 감소시키고, 그때만 하더라도 다른 먹을 수 있는 뭐 간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주로 주식으로서만 이 새끼의 식사를 통해서만 영양 섭취량이 정해지다 보니까 밥을 많이 먹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보면은 남학생들, 남자들의 경우에 그 활동력이 좋은 청년기라든가 할 때는 210g 정도를 먹고, 여학생 경우에도 150g, 130g 이렇게 많은 양을 먹은 이유가 그 새끼의 식사만을 통해서 영양 소비량이 영양 필요량이 충족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너무나 많은 간식과 뭐 과자라든가 스낵류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식품들이 널리 있지만, 그때는 이런 주부식밖에 없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쌀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쌀 소비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정책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식생활에서 편의식품의 비율이 증가가 되고, 쌀 소비 억제책을 이제 완화시키고, 빵의 식중독 사건으로 학교 급식이 폐지가 되고 급식 실험학교가 설치되고 운영이 되었다. 그리고 이 어떤 학교 급식은 제일 최초로는 보면은 이제 산간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교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산간 지역이라든가 산촌이라든가 어촌에 학교 급식을 실시하는, 일주일 내내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수요일만 준다, 뭐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몇 번을 준다 이러면은, 그렇게 급식을 하는 날에는 학생들의 출석률이
높아졌다 하는 그런 통계치까지 있을 정도로 먹는 것이 그렇게 흔치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80년대 들어와서는 식품 산업이라든가 식품 서비스 산업, 외식 산업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이 급증하고 가공식품이 의 섭취가 증가되고, 이때마다 이제 가공식품으로서 뭐 보면은 특히나 뭐 소세지, 햄, 뭐 어묵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를 또 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인스턴트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게 뭐 햄버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주문식 단체 급식을 추진한다든가 학교 급식법이 제정되고 이제 공포되어지는 이 시기가 바로 80년대가 됩니다. 그 다음 90년대는 국민의 식품 영양 섭취량이 증가되고 식생활 지침을 작성하고 발표하고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음식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식생활이 세계화되고 뭐 K푸드가 나오게 되고 외부화되고 레저화되고 간편화되고 전통화 및 창의적인 고감도와 개인 맞춤화 이렇게 바뀌어져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강 웰빙의 추구와 식문화를 융합하는 그 퓨전이 된다. 이런 때 이거는 어떤 2004년도에 식생활 관리에 대한 어떤 그것을 캡처를 해가지고 광문각에서 나오는 내용을 캡처해서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2008년도에는 뭐 식생활 관련 어떤 정책을 이제 국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바로 안전한 농식품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제도를 도입을 한다든가, 전통 식품에 대한 어떤 식생활 문화라든가 교육, 홍보 강화를 하기 위해서 선진국 수준의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이제 수립을 하려고 어떤 시작을 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산업이 수출화 산업에서 뭐 한식의 세계화를 추진을 하고, 이 한식 세계화는 바로 이제 2008년 정권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죠. 전통식품 산업과 더불어서 여기에서는 안전한 식품, 우수한 식품에 대한 인증제도와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는 그런 아주 시대가 바로 2008년 이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2008년도 식생활 관련 정책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종합대책을 단계별로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GMO 표시제를 홍보를 하고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를 도입을 하고 농수산식품의 안전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안전성 관리제도 강화, 향후 10년은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관리, 그래서 지금은 헬스비 아예 이제 뭐라 그럴까요? 틀을 잡았다 그럴까요? 완전히 뿌리를 깊이 내린 그런 시기가 되어져 버렸죠. 그리고 식품 산업 수출 산업화를 위해서 식품 클러스터 사업단,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 올해부터 국가식품 클러스터 진흥원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익산에 왕국면에 약 한 105만 평 정도, 100만 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식품 업체들이 거기 입주해서 식품 가공을 하고 또 식품 포장 센터가 있고,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 자체가 포도송이라는 뜻이 되니까 이런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식품을 어떤 한식 세계화뿐만 아니라 어떤 선진화 시키는 데에 아주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드는데 아직까지도 좀 활성화되지 않고 있죠. 그 이후로는 뭐 많은 기업이 또 들어갔다가 어떤 그 접근성이라든가 익산 IC에서 나오면 한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데 어떤 그래도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식품 클러스터가 활발하게 제 몫을 다하고 있지는 않는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전통사 식품의 산업화, 식품 클러스터 운영 활성화 가지고 보면은 정식 명칭이 국가식품 클러스터 진흥원 이렇게 이제 바꿔가지고 많은 어떤 그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 있죠. 식품 산업 뭐 연관 산업을 추진해 식품기계라든가 식문화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기 추진을 하는데 우수한 인재들이 이 식품 클러스터 진흥원에 막상 이제 근무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지원을 했는 경우에는 있었는데 우수한 인력들이 그게 오래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기반 시설이 아주 잘 형성되어져 있지 않고 또 교통이 불편하고
어떤 입주할 수 있는 어떤 주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뭐 익산이라든가 아니면 전주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많이 좀 지방으로서의 한계점에 부딪히다 보니까 아직까지 크게 이 식품 클러스터 진흥원에서 활발한 사업을 이루지는 않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도 가면은 식품 클러스터 가면은 뭐 공장의 어떤 거 판로 실험을 한다든가 입주된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뭐 포장이라든가 식품 안전이라든가 제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는데 그거는 결국은 그 식품산업진흥법의 어떤 기초하에서 이 식품 클러스터 사업단 진흥원이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활성화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농업을 연계해가 발전시키는 것으로서는 품목별 식재료의 밸류 체인을 뭐 분석한다 이랬는데 밸류 체인이라 한다면 기업 활동에서 이제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과정을 의미를 하겠죠. 즉 부가가치 창출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어떤 일련의 활동이나 프로세스 연결을 의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식재료를 과연 부가가치가 얼마만큼 생산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쭉 연계를 살펴보고 뭐 주활동과 지원활동을 나누어서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융복합 기업 사업화라든가 뭐 농어가 산지 가공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농촌이라든가 어촌에서 직접 가공을 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이제 따르는데 그러한 규제를 완화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의 농업 연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법이 바로 2008년에 추진되어졌는데 그 다음에 뭐 식재료 가공 시설을 확정하고 이때만 하더라도 실제 뭐 어떤 거 여성분들이 농촌에서 창업을 한다든가 하면은 식품산업진흥법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뭐 어떤 거 지원금을 5천만 원이나 1억 이렇게 줘서 가공시설을 만들고 또 뭐 부지를 확보하고 가공기계와 같은 것들 들여놔서 뭐 인삼을 가공해서 홍삼을 만들어 홍삼액을 만든다든가 또 아니면 뭐 한가를 만들어서 생산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2008년도에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지원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공 시설을 좋은 사양이 높은 그런 시설들을 갖춰다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핸들링 할 수 있는 운전할 수 있는 그 어떤 농가라든가 어촌 마을 같은 데서 이거를 가공 시설을 실제 활용을 못해서 결국은 나중에는 어떤 뭐 노후화되는 하나의 고철 덩어리가 되어지는 그런 또 그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향후 10년의 계획은 산지와 소비지의 직거래를 할 수 있다. 이래다가 식재료 중에서 중개센터와 단체 급식을 연계한다 이랬는데 실제 많이 활발하게 연계가 되는 경우는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융복합 식품기업을 정착을 약 100개를 목표로 했는데 절반 정도가 입주가 된다 그랬을 겁니다. 그 다음에 클러스터 허브라든가 스포크 완성을 한다 해가지고 어떤 거 물류 시스템이 등장하고 허브는 바퀴의 자전거 축을 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스포크는 바퀴의 이렇게 살 있죠. 바퀴살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거 클러스터 허브 앤 스포크를 완성한다 했는데 아직까지 많이 완성이 좀 덜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자연환경과 식생활 이렇게 해서 자연환경 오염으로 인한 생존 위기가 있는데 여기 그림에 보면은 기후 위기 시기라 해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우리 한국은 보면은 12시까지 딱 도착이 되면은 종말이 오는데 기후에 대해서 이제 기후변화센터가 2010년도에 자료가 되는데 여기 올라오면은 좋음 단계, 이건 보통 나쁨 위험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1시 47분을 가리키니까 아주 기후 자체가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환경위기 세계는 전 세계 환경오염에 따른 인류 생존의 위기감을 시간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008년에는 9시 33분을
기록을 했는데 그 전년도보다 2010년도에는 또 훨씬 더 높아졌고, 그 다음에 92년도에는 7시 49분으로서 좀 나쁘다 이랬는데 2008년도에는 더 나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위험군에 들어가게 됐죠. 2008년도 환경시계가 전년도보다 더 늘어진 9시 26분. 요때는 조금 늦어졌네. 그죠? 그 다음에 보면은 환경위기 시계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들은 환경오염에 따른 지구위기의 주요한 요인으로서 지구온난화를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바로 지구위기의 그 어떤 그 주요 원인은 지구가 온난화되고 물이 부족하고 식량 문제가 생기고 산림을 훼손한다든가, 또 지구가 사막화가 된다든가, 생물의 다양성 문제와 같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지구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주요한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기후변화센터에서 사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것을 측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탄소 성적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탄소 성적 제도라는 것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든가, 메탄가스가 나온다든가, 산업화 동안에 산업화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공장을 돌린다든가, 자동차를 돌린다든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그 우리가 기계와 같은 것들을 작동을 시킬 때에 발생되어지는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사불호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학, 이렇게 약 한 6가지 정도가 실제적으로 온실가스가 되는데, 이런 온실가스들이 탄소 성적 제도에서 측정되어지는, 우리가 그 중요시에서 감소시켜 줘야 될 그런 가스들입니다. 그러한 가스들이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식품이 이동되어지는 거리가 짧을수록 결국은 자동차로 이동해 가면서 이산화탄소를 낸다든가, 뭐 아니면 메탄가스를 낸다든가, 또 뭐 이산화질소를 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지산지소, 또 신토부리, 그 지역에서 낳는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동거리를 짧게 한다든가 하는 것들도 하나의 이러한 지구 온난화를 이렇게 천천히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원인이 되어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로컬 푸드를 이용하라. 그 다음에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가온 재배, 겨울에 예를 들어서 뭐 따뜻하게 해서 딸기꽃을 피우고 딸기가 맺게 하려면은 결국은 여름 과일인 딸기리, 봄이나 여름에 생산되어질 수 있는 딸기와 같은 것들 겨울에 먹을 수 있게 한다면 그만큼 어떤 석유라든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가급적이면은 이제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좀 적게 만들어야 된다 그럴까? 그런데 뭐 워낙에 지금은 그러한 것들을 기술력으로서 앞서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배기가스와 같은 것들, 탄산가스와 같은 것들은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는 뭐 건설업이라든가 산림업, 엔지니어링, 운송업 등 모든 산업 경제 활동을 가급적이면 환경 친화적으로 변화시켜서 녹색 일자리를 창출해라. 이게 바로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일자리 창출이 많이 유행을 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것조차도 사실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지금의 그 녹색연합과 같은 것들도 다 그 시기에 사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녹색연합이 녹색연합으로서의 역할을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서도 본다면은 여기에서도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탄소 발자국이라고 그래갖고 탄소 발자국, 탄소 라벨링이라 해서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우리가 살아감에 가지고 또 생활함에 있어서 활동이나 하나의 상품, 제품을 만드는 데에는 직간접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이 이산화탄소 총량을 가지고 서로 거래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온실가스 저감화, 뭐 탄소 발자국, 탄소 라벨링 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나라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로
어떤 거 뭐 어떤 그 환경 부담금을 더 물리게 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탄소 발자국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가온 재배를 하는 경우에는 노지 재배 때보다도 그 채소를 친다면은 약 한 7배에서 18배 정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온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뭐 열원을 쓰겠죠. 전기든지 뭐 전기를 이렇게 일을 해도 결국 석유를 뗀다든가 뭐 이렇게 되겠고, 지금의 친환 이게 태양광은 아주 원래 뭐 아니면 작년 최근의 일이고, 그전에는 석탄을 뗀다든가 아니면은 뭐 석유를 뗀다든가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도 뭐 석유 에너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높이고, 포도와 같은 경우에 가온을 하는 경우에 38배 정도의 어떤 연료원이 필요합니다. 감귤은 55.5배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를 열을 어떤 그 가온 시설을 함으로 해가지고 훨씬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제철 과일을 먹는 것이 친환경적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달과 식생활이가 과학기술이 발달함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 사이버밀에 의한 주문식 식생활, 이거는 뭐 요즘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터넷을 이용해서 가정에서의 식재료를 주문받는다든가 배달한다든가 음식점을 예약한다든가 주문까지 할 수 있고, 이러한 어떤 거 뭐라 그럴까요, 이 책을 저술할 때만 하더라도 오늘날에 지금 올해 2020년도에 이 사이버미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예상도 못하게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볼 수 있겠죠. 여기 보면은 뭐 그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게 뭐 건강 뭐 요리 정보라든가 뭐 음식 사진이라든가 또 뭐 식재료를 주문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죠. 이것들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미래 식품을 전망을 할 적에 단백질 소재의 식품, 가축을 대량으로 사용하면 환경오염이 일어난다. 육류 섭취를 할 때 포화지방산을 섭취한다 해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단백질 식품이 어육 농축 단백질이라든가 대두 단백질, 밀 단백질 이러한 것들을, 어육 농축 단백질은 보면은 뭐 피시 프로테인 컨센트레이트 해가지고 FPC라고 얘기하죠. 그 대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 대두 단백질을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수입해 와서 우리나라 그 두부 만들 때 실제적으로 대두 단백질을 활용해서 두부를 만들기 때문에 두부 가격이 싼 경우는 이 대두 단백질을 가져와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밀 단백질 뭐 글리아딘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단백질을 소재로 한 그런 이 가축 동물성이 아닌 식물성에서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능성 식품은 식품의 그 3차적인 기, 1차적인 게 뭐 영양적인 기능, 2차적인 기능, 기호성, 그죠. 맛을 제공한다면은 3차 기능으로서 특정 신체 조절의 기능이 바로 생체에 작용하도록 가공했는 식품을 기능성 식품이라고 한다 해서, 특정 기능성 성분을 농축한 제품을 뭐 올리고당이라든가 뭐 제거한 제품은 또 뭐 예를 들어서 당뇨병 환자들인 경우에 뭐 설탕을 섭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것들 제거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예를 든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락토즈 인톨러런스 같은 거,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 즉 유당이 들어가는 식품을 먹었을 때에 설사를 한다든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든가 뭐 이러한 경우라면은 그런 그 락토즈에 대한 락타제가 부족해서 생기게 되는데, 이건 선천적으로 어떤 하나의 대사성 증후군이 되겠죠. 그러면 락토즈를 제거한 그런 제품을 섭취하기에 특수 조제되는 그런 어린이 같은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특수 조제되는 그런 분유와 같은 것들도 바로 이 특정 성분을 제외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 항체를 함유한 식품은 또 질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수식품이라면은 저염 저열량. 지금 저염식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널리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그 식약처를 통해서 쭉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뭐 장아찌의 염도도 뭐 예전에는 뭐 20%가 됐다면 지금은 13%, 10%, 또 뭐 젓갈류와 같은 거, 김치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저염화를 시키는데 상당히 이제 정착화 됐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당질 저감화를 위해서도 마찬가지 저열량 식품,
이게 난소화성 다당류를 섭취한다든가 단순당을 먹지 않고 탄수화물이라든가 이 어떤 탄수화물이 뭡니까? 탄수하고 물하고 합쳐가지고 어떤 물질이 되어 있는 것이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 단당류, 다당류, 뭐 이당류, 과당류,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난소화성 다당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소화가 되지 않고 소화가 아니라 흡수가 되지 않고 열량원으로 되지 않는 경우는 난소화성 다당류 같은 걸 섭취하면은 어느 정도의 포만감을 주면서 흡수가 되어 열원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과체중으로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특수하게 제조되는 거, 냉동식품과 같은 것들, 그죠? 지금 냉동식품이 워낙에 이제 많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완전조리식품. 완전조리식품은 또 이렇게 되고, 건조식품. 물만 부으면은 바로 이제 어떤 거 국이 된다든가, 습이 된다든가, 그죠? 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새로운 형태의 가공식품은 색다른 식품에 대한 요구라든가, 또 이런 건 압출 가공. 뭔 말인가? 압출 가공은 익스트루드라는 기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 뻥치 예를 들어서 역시 여러분들 바나나 콘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다 그 원부 재료를 혼합해가 반죽을 하고 난 다음에 압출기에 넣어서 나오면서 바로 튀겨져 버립니다. 그러한 거. 또 아볼가 하는 거, 모방식품 이런 것들. 이거 이미테이션 치즈와 같은 거, 자연 네이처럴 치즈가 아닌 이미테이션 치즈와 같은 것들은 치즈의 질감이라든가 치즈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단백질 함유량이라든가 이런 게 적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모방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개발한다든가 뭐 앞으로의 전망을 보게 돼요. 새로운 형태의 가공식품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식품이다 해가지고 뭐 바이오 어떤 생체의 이런 뜻이 바이오라는 게 생체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압출강은 평화식품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뻥튀기 같은 거. 그 다음에 분자생물학이나 생무형공학, 단백질공학 등을 구사한 가공기술,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만들긴 하는데 유전자를 제조한다든가 세포 융합을 한다든가 하는데 근래에는 안전성 문제가 조금은 제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형 주방과 식생활 해가지고 서스테이너블 키친,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지속적인 거. 유비쿼터스 키친을 한다면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에 의지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어떤 그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만약에 전기밥솥을 이렇게 이렇게 온으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키친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러한 어떤 거 전혀 네트워크나 컴퓨터 의지하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그럼 요즘은 4차 혁명 시대 이런 데서 유비쿼터스 키친과 같은 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스마트 키친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래형 주방은 최근 다양한 이름으로 관련 업체에서 혁신적으로 개발되어져 있다. 이게 다 미래형 주방 형태 한번 보시고 주방 가구의 기능성과 재질에 있어서 혁신성은 사용자에 맞게 높이 조절이 자동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작동 중 신체 일부 접촉 시엔 자동으로 멈추는 인공지능 안전 터치 기능이 있다든가 후드가 자동적으로 내려온다든가 이러한 것들 참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재질을 사용해라. 그 다음에 미래 사회환경과 식생활에서 주방기기의 기능성에 있어서 혁신성이 있는데 미래형 냉장고 문에 탈착식 무슨 디지털 TV를 설치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다양한 홈 매니지먼트 기능을 한다. 전자태그 레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그래갖고 이 RFID를 이용하는 것들은 우리가 만약에 고속도로를 다니다가 고속도로에 이제 요금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자 어떤 카드를 준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태그이 붙여져 있는 우리 통신기계가 있으면은 바로 전자태그로 해가지고 계산이 되어져 버린다. 이거는 전파의 방해를 어떤
주파수로 가져오기 때문에 전파의 방해를 받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도 태그가 되기 때문에 아주 그 활용도가 높고 정확성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RFID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스마트 오븐이라든가 인터넷 전자레인지, 미래형 식기세척 이런 것들은 전부 손만 대면은 물이 나오는 터치식 수도꼭지 이런 건 미래가 아니고 지금 현실로 다가와 있죠. 터치식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스코에서 이렇게 그 액체형 손 씻는 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터치식으로 아니면은 또 터치를 하지 않더라도 가면 센서가 달려서 바로 공급이 되어주는 그러한 것들이 되죠. 그러한 것들은 미래형이 바로 지금 현실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식생활로 인해서 훨씬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방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식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의 그 가치관이라든가 생활 양식이 변화됨으로 해서 오는 식생활이라는 것은 전통을 개성하는 것이 약화가 되고 자연 친화적인 가치관, 개성지향적, 뭐 개인지향적, 간편, 고급지향적 이런 가치관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서 미래의 식생활을 정착화시키고 꾸며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마 그 강의 내용이 길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번 두 번째 주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면 에코플레이션이 무엇인가? 에코라는 게 경제적인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아실 거예요. 푸드 마일리지란 무엇인가? 그래서 요 두 문제를 풀어서 저한테 쪽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